먼저 나는 귀신의 존재나 종교에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다. 남들보다 특별히 이성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름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들 외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도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 이런 생각은 등산을 하다 직접 겪은 소름 끼치는 일로 인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활동적인 걸 싫어해서 잔병치레만 없다 뿐이지 근육이라고는 없는 가녀린 몸매였다. 알바를 시작한 이후에도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타입이었다. 그러다 재작년 가을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그 이후부터 우울증 증세가 찾아왔다. 이를 이겨내고자 헬스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열심히 운동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가 등산이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데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우리 동네 작은 뒷산부터 도전해 보기로 했다. 집에 있던 러닝화를 꺼내 산책로를 따라 매일 뛰었고 중턱에 배치된 운동기구도 한 번씩 사용해 보면서 2주쯤 지나니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 게다가 기분도 점점 좋아지자 늘 다니던 산책로가 아닌 주말 낮에 한번 걸어봤던 험한 길로 이제 평일 코스를 변경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강하게 생겼다. 하지만 평소 내가 알바 후 불이 나게 바로 뒷산을 가도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더 험한 코스에 도전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했다. 그렇다고 해도 그곳 역시 나름 산책로라 밤에도 등불이 여기저기 켜져 있고 저녁에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거란 생각에 새로운 길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길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름 평소 그 시간대보다 조금 더 밝았고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이상했다. 아무튼 나는 산책로를 조용히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하며 기분이 다시 편안해졌고 하늘도 아직 푸르스름한 상태였기 때문에 산 안쪽으로 조금만 더 걸어볼까 싶었다. 때마침 산책로 밧줄 펜스가 끊어져 있고 그 뒤로 평탄한 길이 펼쳐진 곳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산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충동적으로 산책로를 벗어나 그 길을 따라 산속으로 쭉 들어갔다. 처음엔 길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서 조심조심 걷다가 생각해보니 길도 단순하고 여차하면 그냥 오던 길 그대로 돌아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원래의 페이스대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분명 산길 진입할 때만 해도 푸르스름했던 하늘이 들어온 지 10분도 채 안 돼 햇빛에서 검은색으로 변하기 직전이었다. 산에서는 해지는 게 순식간이라던 등산하시던 할머니 말씀이 생각나자 다시 덜컥 겁이 났다. 빨리 돌아가야지 하고 혹시 몰라서 폰 후레쉬 앱을 켰고 발밑을 확인하면서 정확히 그대로 뒤로 돌았는데 길이 없었다. 정말 그때의 감정은 산길을 헤매본 분이 아니면 가늠하기가 힘들 것이다. 주변은 1초가 무섭게 어두워져 가고 주변에 보이는 거라곤 나무와 나뭇잎뿐인 그 막막함과 두려움. 머릿속엔 온갖 조난사고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동네 아주머니들이 밤에 산책로를 걷다 범죄자들에게 봉변을 당했던 사건부터 TV 프로에서 산짐승에게 습격당했다는 실화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고 이대로 있다간 범죄자든 짐승이든 만날 것 같다는 생각에 울음을 참고 미친 듯이 후레쉬로 바닥을 훑었는데 아무리 봐도 따라왔던 길 흔적이라곤 전혀 없었다.
일단 어떻게든 내려가는 방향이면 산 밑에 닿겠지 하는 원초적인 생각으로 계속 내려가길 15분쯤 앞쪽에 플래카드가 길게 걸려 있는 걸 발견했다. 다 내려온 건가 하는 안도감에 헐레벌떡 후레쉬를 비춰서 읽어보니 야생 멧돼지 출몰 지역이라 써 있었고, 그때부터 눈물이 미친 듯이 나기 시작했다. 산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밀려왔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말을 실감했다. 눈물 때문에 흐려지는 시야에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정신없이 내려갔다. 처음 내 옆에서 소리가 났을 때 내가 뭔가 무거운 걸 떨어뜨렸나 싶었다. 근데 생각해보니 내가 운동할 때 들고 온 거라곤 이어폰과 휴대폰 뿐인데, 그중 무거운 휴대폰은 내가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굳어서 멈춰 있는데도 그 소리가 내 옆쪽 방향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빨리 내려가자는 마음에 119에 전화를 걸지는 않았었다. 무엇보다 동네 뒷산에서 119를 부르는 게 민폐인 것 같아 꾹 참은 게 컸다. 그러나 그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차마 후레쉬로 그것을 비춰볼 용기가 안 나자 곧바로 119에 전화했다. 다행히 영화에서처럼 전파가 안 터지고 그러진 않았다. 전화를 받은 대원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3분 뒤부터 폰 후레쉬를 최대 출력으로 전방으로 흔들듯 비추라고 안내해 주었다. 그리고 10분 안에 무조건 찾겠다며 안심시켜 주었고, 나는 덜덜 떨며 알겠다고 했다. 대원분은 전화도 끊지 말라고 했는데 배터리가 11%밖에 남지 않아 대원들이 근처에 도착한 후 연락을 다시 받기로 하고 끊었다. 전화를 끊고 가족에게 전화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던 중 바로 앞에서 다시 하는 소리가 들렸다. 푸스슥 가는 나뭇잎 끄는 소리보다 더 거슬렸던 게 앞에 푹 하는 소리였는데, 보통 그건 나뭇잎 쌓인 곳을 뭔가로 밟아야 나는 소리였다. 공포감이 극에 달하자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에 당하느니 뭔지라도 보고 싶었다. 나는 있는 힘껏 크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며 앞으로 후레쉬를 비췄다. 그런데 그곳엔 위아래로 검은 옷과 검은 모자를 쓴 아저씨가 애매한 거리에 서 있었고 나를 손전등으로 비추고 있었다. 길 잃었어요? 하는 아저씨 말에 눈물이 확 쏟아지며 네, 하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아저씨는 날 후레쉬로 비춘 상태로 뒷걸음질을 빠르게 쳤고 거리를 벌렸다. 겁에 질려 내려오며 몇 번 구르기도 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나는 목 놓아 울면서 저 좀 같이 내려가 주세요. 길을 잃었어요. 라고 하며 다시 천천히 다가갔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날 후레쉬로 켜는 채 또다시 물었다. 길 잃었어요? 다시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울먹거리니까 따라오세요. 라고 하며 앞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는데 뭔가 이상했다. 정확히 보이진 않았으나 나를 쳐다본 상태로 후레쉬를 내 얼굴에 비추며 뒤로 걸어가는 것이다. 저 사람 지금 뒷걸음질로 가고 있잖아. 하고 깨닫는 순간 온몸이 오싹해졌다. 달빛밖에 없는 야밤에 후레쉬 빛으로도 발 앞만 겨우겨우 보이는데 저 아저씨는 어떻게 앞도 안 보고 뒤로 걷지 싶었다. 당시엔
눈앞에 조그만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일단 이 산속을 벗어나려면 저 사람이 뭐든 따라가야겠다 싶었고, 아저씨, 조금만 천천히 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계속 말을 걸면서 따라갔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거리도 전혀 좁혀지지가 않았다. 나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좁히려 있는 힘껏 빠르게 다가가도 거리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그러다가 점점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소리가 지금 저 사람 발 쪽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 그렇다면 아까 10분 전쯤부터 계속 내 주변에 있었단 얘긴데 왜 내가 후레쉬로 비추기 전까진 말을 안 건 건지, 왜 그 전까진 아무런 불빛도 못 본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순간 갑자기 대원들이 도착했으니 지금부터 후레쉬를 최대로 켜고 흔들라길래 일단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저씨에게 저 아저씨, 지금 119 대원이 오신다는데 계속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저씨, 이동하지 말래요. 하고 계속 말했는데 한참 후에 꺼낸다는 말이 길 잃었어요? 따라오세요. 였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고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나를 계속 비추고 있었다. 그 정적 동안 난 아무렇지 않은 척 후레쉬를 계속 흔들었는데 온몸이 미친 듯이 덜덜 떨렸다.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경고 메시지도 손이 떨려 끄지 못한 채로 몇십 분은 있었던 것 같은 그때 갑자기 나를 비추던 후레쉬 불빛이 사라지더니 다시 한번 길 잃었어요? 따라오세요. 라는 아저씨의 똑같은 말이 반복되었고 나는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돋으며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주변에서 수풀을 헤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려서 볼 자신은 없었는데 하는 소리가 점점 내 옆으로 가까워졌다. 그때 뒤쪽에서 강한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기 시작했고 돌아보니 대원들이 소리 지르며 나를 찾고 있었다. 하도 울어서 쉰 목소리로 여기 있다며 계속 소리를 질렀고 결국 대원들은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저씨가 서 있던 곳은 아무도 없었다. 나를 발견한 대원들은 급히 담요로 나를 감싼 후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서 꺼내주셨다. 대원 중 한 분이 내가 있던 곳이 산 정상 부근이라고 했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내리막길을 구르며 한참을 내려갔는데 정상이라니. 나는 뭔가에 홀린 듯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던 거였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원분들에게 그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인상착의를 말씀드렸으나 대원분은 아저씨가 간 방향이면 정상 끝자락이라 더는 갈 곳이 없고 경찰 인력까지 동원해 산책로 아래부터 훑으면서 온 거라 밑으로 내려왔어도 못 봤을 리가 없다고 했다. 긴장해서 다른 불빛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냐고 내게 다시 물었는데 믿지 않는 눈치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한가득 듣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이후 명절날 할아버지 귀에도 들어갔다.
할아버지께서는 원래 산속에 음습한 것들이 사람을 꿰어내려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린다며 나중에 낮에 그 길을 다시 찾아가면 평평한 곳은 없을 거라고 하셨다. 도시 쪽엔 그런 식으로 산을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안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하셨다. 그리고 산이나 계곡, 이런 음기 가득한 곳은 미신일 수는 있어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다. 후에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과 거꾸로 행동하는 건 귀신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그때 산에서 본 그 아저씨의 정체가 무엇지 궁금하고 오싹하다.